네, 안녕하세요. CR쌤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신사고 독서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일 텐데요. 주제통합적 읽기에서 세 개의 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글이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이었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두 번째 글이 윤리적 소비라는 글입니다. 자, 소비라는 문제를 이 글은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죠. 갈래도 여러분 시장과 우물 같은 경우 논설문이었잖아요. 주장하는 글. 근데 이 글은요, 갈래가 기사문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인 거죠. 신문 기사. 그래서 기사문인데 이 기사문이라는 건 보고 내가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의 갈래로 친다면 논술문보다는 설명문에 훨씬 가깝겠죠. 그리고 기사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있는 거지. 어때야 돼? 기사문이라는 거는 기자가 보고 듣고 대중이 관심 있는 문제들을 보고 듣고 팩트만을 전달한다. 이런 게 이제 기사문이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고 길어지면 안 돼. 길어지게 되면 좀 지루하고 대중이 읽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지. 그래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특히 이제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졌다가 빨리빨리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툭 터졌을 때 그 순간에 바로 빨리 신속성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최대한 자기 주관은 넣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성을 갖춘 글이 기사문이다. 기사문의 5가지의 특징 선생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 기사문이 윤리적 소비라는 글입니다. 제재는 윤리적 소비가 되는 거고요. 해제 읽어볼게요. 이 글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적 소비를 다룬 기사문이다. 생태적 관점, 첫 번째 관점입니다. 생태적 관점에서 우리 생태주의라는 건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생태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이 인간 세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실수가 다른 자연물의 뭐 멸종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생태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첫 번째 생태적 관점에서 건강한 밥상이라는 게 포인트. 핵심이 되어가지고 하는 윤리적 소비를 볼 거고, 두 번째는 환경적 관점. 지구온난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가 이미 여러분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죠. 갑자기 장마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비가 막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폭염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혹한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각 올해만도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아. 뭐 캐나다, 호주 이런 곳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후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지구의 전체 온도가 평균 한 1도 정도만 올라가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런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를 직결되어 있는 게 이제 탄소 발생량이란 말이지. 그래서 환경적 관점에서는 탄소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서의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소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글이 이 윤리적 소비라는 글입니다. 자, 세 개의 관점이 이미 나왔어. 어떤 관점?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은 국가적, 경제적, 또 거시적 관점에서 소비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글은 다시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소비를 바라보고 있구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잡고 있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구성 보십니다. 기사문이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 있어야 돼? 표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 기사 내용을 짐작해 하는, 전체 기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표제고요.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우리는 소비하는데 무엇을? 건강, 환경, 정의를 소비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건강은 여기 생태적 관점으로 연결, 환경은 환경적 관점으로, 정의는 경제적 관점, 경제 정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개의 큰 본문을 압축하는 표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부제가 있어야 되죠. 부제는 뭐예요? 덧붙일 붙자잖아. 표제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런 제목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사문 같은 경우는 그 부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제는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 전문이 나와요. 전문은 뭐냐면 표제의 요약을 조금 구체화해 놓은 문장. 그것이 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에서는 윤리적 소비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목적과 소비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짤막하게 문장을 이렇게 압축해 놓고 있는 보통은 전문은 한 문단 정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전문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문이 세 가지. 네, 소비 문제를 생태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윤리적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는 본문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표제 있고 표제에는 뭐라고?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라는 표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구체화해 놓은 전문이 있고 그리고 본문이 세 개. 본문은 윤리적 소비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거다. 첫 번째는 생태적 관점, 두 번째는 환경적 관점, 세 번째는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바라볼 거다. 머릿속에 틀이 다 정리가 되셨죠? 됐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윤리적 소비운동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신사고 독서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윤리적인 가치 판단은 무슨 말이야?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지 옳고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뭐고 그런 소비가 뭔지를 판단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윤리적인 소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소비를 하는데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인 책임 또 연대성 등을 고려하는 거 그걸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한다라는 윤리적 소비의 정의 문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여러분 표제가 뭔지는 봤어?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였었잖아. 그것에 해당하는 전문이 한 단락 정도로 나왔는데 이 전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압축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의하고 가셔야 될 게 선생님은 지금 압축되어 있는 그 본문을 문장을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 표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표를 통해서 핵심 내용이 뭔지를 다 이해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전문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압축해서 가지고 왔는데 본문으로 가서 글을 반드시 읽어보셔라.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압축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거를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글이 아마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전문을 그래서 보잔 말이야. 전문에 이 윤리적 소비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목적이 뭐냐?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한다 그랬을 때는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광고를 막 하는 거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광고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1인 그 매체의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1인 매체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유튜버, 뭐 인플루언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런 중국의 선생님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중국의 어떤 여인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약간 뭐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그런 여인이었는데 화장을 이렇게 했더니 막 진짜 엄청나게 예뻐지는 거지. 막 그럼 그 화장품을 소개하면 그걸 이렇게 홀린 듯이 보고 있어, 소비자들이. 홀린 듯이 보고 있다가 너도나도 그 물건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막 1분 만에 그 물건이 다 소진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는 여러분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거의 노예 같은 그런 주체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윤리적 소비 운동에서는 소비자가 주인인 거야. 소비자가 주인. 소비자가 주인이어서 소비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 판단 하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게 윤리적 소비의 목적이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체성을 회복하는 건 소비자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 권리이자 소비자가 이렇게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주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지고 개선을 요구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기업에게 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소비자가 어떤 요구를 해? 소비자가 마치 무슨 갑질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예를 들자면 요즘에 재활용을 하는데 선생님이 재활용을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을 재활용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음식에 뭐 이름이랑 뭐 무슨 영양 성분이랑 이런 게 붙여져 있는 스티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재활용이 그게 붙어져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재활용을 할 때 그 스티커들을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지.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서. 그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스티커가 너무 막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뜯어지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가 뜯으려다 결국 그걸 뜯지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들이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가 기업에 전화하는 거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지. 이 재활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우리 그 지구상에 쓰레기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게끔 관리해 주는 건 기업이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인 거지. 요구하는 거야. 여기 스티커 너무 이게 붙이지 마라. 이거 잘 뜯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또는 기업에 전화해서 플라스틱은 여러분 안 썩잖아. 이제 썩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뭔가 이 지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자꾸 소비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소비자의 주체성인 거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같이 연결돼 있는 거지.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을 소비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윤리적 소비 운동의 목적이다. 결국은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다. 소비자가 라고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전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 들어가십니다. 본문 1은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 네, 생태적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조금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이다. 이게 본문 1의 제목이 됩니다. 참사리는요, 웰빙의 순우리말이래요.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여기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적 의미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질을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삶의 질적인 면에서 그 물질적인 게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우리가 참사리 흔히 듣기로는 웰빙이라고 얘기한다.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이다. 라는 게 생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바라보는 거다.
라는 거 정리되셨죠? 자, 이 윤리적 소비로서의 참사리가 일어났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웬만큼 먹고 살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 사람들이 뭐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안 되잖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참사리 운동이 일어났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그냥 가리지 않았어. 여기에 뭐 나쁜 어떤 게 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됐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는 맛있는 거 이제 그냥 그렇게 썩 많이 요구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건강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옮겨갔던 거죠. 됐죠? 그렇게 건강한 밥상을 고민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나는 건강한 소고기, 그러니까 푸른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풀을 먹고 자란, 소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 풀을 먹고 자란 그런 소가 소에게서 나온 우유를 먹고 싶고, 또 막 풀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벌레를 찍어 먹었던 그런 아주 건강한 닭이 아주 푹 자면서 낳은 달걀, 그런 거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본 거지. 사육 환경을, 동물의 사육 환경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육 환경에서 막 너무 끔찍하죠. 그런 것들 보면 닭장 같은 거 보면은 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 살을 찌워야 되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거기서 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그거 지 이기든 상관없이 이렇게 살 찌우면서 막 굉장히 거의 너무 가혹하게 비윤리적으로 생명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육 환경에서 우리의 동물들이 자라고 그 스트레스 잔뜩 받은 그런 동물의 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더라는 거지. 그걸 소비자들이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스트레스 잔뜩 받은 동물에게서 나온 그 고기들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항생제를 막 투여했는데 그 항생제가 동물의 고기 속에 몸 속에 남아있다가 우리가 그 고기를 섭취할 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물이 나올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소비자들이 드디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다운 식품과 동물의 권리, 여러분 이게 바로 생태적 관점인 거잖아.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생태적 관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어, 인간과 동물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먹어야 동물도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묶는 계기로 발전하게 된 거. 무슨 말인지 되셨죠? 내가 건강한 고기를 먹으려면 동물의 사육 환경이 비윤리적이면 안 돼. 윤리적으로 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서 최대한.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동물의 권리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참다운 식품과 동물의 그 권리를 묶는 그런 계기로 건강한 밥상 문제, 웰빙, 참살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인 이해되셨죠, 여러분? 건강한 밥상에 대한 관심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야. 정리되셨죠? 진행 상황, 특징을 좀 봅시다. 참사리로서의 윤리적 소비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안전한 밥상을 위해서 공급자, 뭐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시는 분, 닭을 키우시는 분, 이런 공급자와 우리 소비자와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의 올바른 윤리 의식을 기준을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참자리로서의 윤리적 소비 개념이 됐다.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고 공급자는, 소비자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장식 사육장에서 나온 닭이 있어. 그리고 방목해서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닭이 있어. 어때 여러분? 고기가 조금 질길 수도 있어. 근육이 발달했으니까 닭고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살이 많이 쪄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금액은 어때? 더 비싸.
그래도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유통 과정에서 그걸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돼. 어머,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그렇게 방목해서 닭을 키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 소비자는 또 그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 돼. 유통 과정에서의 윤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유통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자리하고 있어. 첫 번째로, 이렇게 공급자, 소비자 간에는 공급자가 의리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그 공급자가 제대로 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배려해줘야 되는 거고, 또 공급자가 어떤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 동물이 또 약자가 되겠지. 그러면 그 약자를 배려해서 아주 윤리적으로 건강한 어떤 사육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 참사리로서의 윤리적 개념, 소비 개념 안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참사리로서의 윤리적 소비를 우리는 착한 소비다. 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잖아. 착한 소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소비의 결과 변화된 시장의 분위기를 봅시다. 자, 공급자들이 자기가 정말 좋은 환경 안에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키워내면, 친환경으로 키워내면 이걸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육 환경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환경도 보호를 받게 돼. 당연히 그렇겠지. 항생제를 막 남발하고 이게 막 곡식을 키우는데 막 농약을 살포하고 이런 게 다 바다로 가고, 그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잖아. 근데 그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이런 화학 비료 같은 거 쓰지 않고, 제초제 쓰지 않고, 그렇게 길을 우렁이로 이렇게 벼들을 키우고 이렇게 되니 훨씬 환경 보호가 됐다, 그 얘기인 거지. 건강한 밥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환경도 보호하게 됐다, 그 얘기인 거야. 세 번째,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이 감소됐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사회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 공적으로 운용하는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출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코로나.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진단 키트, 그다음에 백신, 요즘에 막 백신 맞고 있죠, 여러분. 그럼 백신 이런 거 다 우리가 돈 주고 맞나? 아니야. 개인이 돈 주지 않고 국가가 그걸 지출하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공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재난 상황이 일어나거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쓰거나 개인을 위해서 써야 될 때 그걸 지출한단 말이야. 그런 걸 다 뭐라 그러는 거야? 사회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이렇게 건강하고 착한 소비가 일어나, 참사리, 웰빙이 일어나면서 건강한 밥상이 일어나고 환경이 보호되고, 그리고 인간들도 더 건강해져. 그렇게 되면 사회적 지출은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사람들이 건강해졌는데 사회적 지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지출은 중요해. 감소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사회적 지출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친환경 상품이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에게 기회를 주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너무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그게 바로 뭐다? 생태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로서 참사이다, 웰빙이다, 건강한 밥상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네요. 정리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본문은 환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원인 봅시다. 환경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운동은 왜 나타나느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잖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런데 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 탄소 배출이 늘어났어. 여기저기 공장을 가동시켰어. 그리고 막 아마존의 밀림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서 소를 키웠어. 소고기를 대야 돼. 이 소고기가, 이 소들이 가스를 뿜어내는데 그게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나온다잖아요.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런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지구의 이 오존층을 구멍을 뻥 뚫어버렸죠. 그러면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환경 문제로서의 환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으로 뭐가 나온 거야? 일회용품 쓰지 말자. 지나친 포장재 쓰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 엄마들 보잖아요. 엄마들 보면은 그 일회용 그 비닐 있잖아. 그거 안 쓰려고 뭐 밀랍백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진공 밀폐 용기를 쓴다든지 선생님도 지금 그런 거 막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방 세제도 이 주방 세제가 이렇게 주방 세제로 이렇게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은 그 그릇이 굉장히 깨끗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세제가 잘 안 진대요. 그래서 그릇에 묻어 있대. 우리는 열심히 씻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 먹을 때 사람이 그걸 또 먹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잘 안 지는 주방 세제가 이 물을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걸 다 비누로 바꾸고 있어. 주방 세제를.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환경 문제로서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윤리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좀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소비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랬다라는 게 이제 원인으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여러분? 진행 상황과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환경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 이게 바로 친환경 제품이 돼. 그걸로 사람들이 소비가 이동해 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 관련해서 이 환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진행 과정을. 자동차, 탄소 배출량이 많죠. 그렇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배출 가스들이 이게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주로 자전거 타고 다니자. 운동이 막 전개가 돼. 또 육가공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높아? 아까 얘기했죠. 아마존 나무 싹 깎아버리고 거기서 소 키우는데 소의 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방출량 이런 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돼버려. 그러니까 육가공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이게 공장 세워가지고 거기 뭐 캔에다가 막 물건을 집어넣고 이런 과정에서 다 탄소 배출량이 높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운동이 전개가 된다든지 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자동차가 다녀야 돼. 뭐 이렇게 트럭들이 다니고 뭐 컨테이너가 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다 뭐야 이 석유 가스를 자꾸 쓰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 그래서 지역 먹을거리 장려 운동이 일어나. 로컬 푸드를 먹자. 이 근방에서 일어나는 음식을 이 이동거리가 짧은 음식을 먹자라는 운동이 전개되는 거. 이런 게 다 뭐다? 환경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운동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환경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 주체와 목적. 소비자는 어떠냐? 환경, 경제, 건강을 고려해서 적절한 제품. 어떤 거? 자전거, 채식, 지역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가는 거야, 소비자는.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품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기업 윤리가 존재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거야. 내가 먹고자 하는, 내가 섭취하고자 하는 이 어떤 음식이 있어. 이 기업에서 만들어낸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얼마나 탄소 배출량이 적은 상태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업들이 밝혀줘야 된다. 그 얘기야, 정보를. 근데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그런 물건들, 기업에서 만들어낸 그런 물건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국가 간에도 지금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이 다 발표가 돼가지고 너네 나라에서 우리 물건 우리한테 수출할 때 우리가 그 물건들을
받을 때 탄소 배출량이 높은, 다시 말해 막 공장에서 막 석유, 석탄을 떼가지고 요 물건들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해. 이런 규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가공식품이 나오기까지 탄소 배출량이 어땠었는지를 기업이 이거를 그 물건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그런 사회적 의무가 생겨났다. 기업에게. 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 정부는 자, 소비자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 기업이 어떻게 이 물건을 만들어냈는지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기업이 그걸 감춰. 그러면 그걸 규제하는 건 누가 해줘야 돼?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지. 정보 불균형 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소비자와 기업 간에 일어나는 거죠. 소비자는 정보가 없고 기업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보 불균형 문제를 보완할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야, 정부는. 그렇게 해서 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환경이 보존돼. 지구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되는 그런 윤리적 소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게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본문 2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소비 운동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소비자와 기업과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각각 있다라는 걸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마무리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 정의라는 걸 우리가 또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정의를 외치게 된 원인은 뭐냐? 보십시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당한 경제 행위를 처벌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경제 정의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개인 거야. 이게 이제 경제정의의 개념이야. 경제활동을 하는데 균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 주체들, 노동자들이 노동을 했을 때 그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또 부당한 경제 행위, 뭐 이렇게 불법으로 막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 고용했는데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막 부려먹었다든지 노동 시간을 너무 가혹하게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처벌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경제정의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런데 그냥 일단은 좁은 개념으로 좀 보자. 좁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에게 있어서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경제 정의는 그냥 뭐냐? 내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어. 그리고 돈을 냈지. 근데 내가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관심.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경제 정의라는 소비 운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야. 소비자가 돈을 냈을 때 이 돈이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경제정의로서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가 시작이 됐죠. 원인 나왔습니다. 진행 상황 혹은 특징을 봅시다. 자, 첫 번째로 공정여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여행 국가의 주민들에게 이윤을 돌아가도록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냐면 여러분 기업과 소비자만 이윤을 얻었어. 여행을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여행지에 가서 뭐 막 쓰는 거지. 막 이렇게 쓰레기도 막 만들어내고 거기서 막 아주 럭셔리한 그런 호텔에서 막 즐기다가 확 돌아오고 그러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그 쓰레기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약간 멸시하는 그런 막 이런 갑질하는 이런 일들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다는 말이야. 옛날의 여행은. 그런데 공정 여행은 그렇지 않은 거야. 여행 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을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경제 정의에 맞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면 호텔에 묵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의 숙박시설에 묵어. 그리고 그 원주민들의 음식을 사 먹고 원주민들이 만들어낸 특산물을 사고 또 원주민들이 하는 공연을 관람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공정 여행이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심지어 어떤 것도 봤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여행을 가서 영어를 가르쳐. 그게 공정 여행이야.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집을 만들어줘. 여행을 가서. 그게 공정 여행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경제 정의.
그러니까 그 돈을 내는데 이 돈이 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에게 이윤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요게 공정여행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경제정의다라는 거야. 윤리적 소비다라는 거고. 이해되셨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어?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아동의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지는 물건 난 안 쓰겠어. 어, 이 물건이 아프리카에서로부터 왔는데 아주 건강한 성인들에게서 그리고 노동 착취가 없이 이루어지는 물건 이거를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이거를 내가 소비할 거야 라는 게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거죠. 그리고 좀 금액이 비싸. 근데 그 대가를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오케이 내가 뭐 한 3분의 1 정도 더 비싼데 이 돈을 주고 내가 차라리 공정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제품 이걸 내가 커피를 마시겠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가 된다. 경제정의다. 이게 바로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행을 해도 여행객과 주민들에게 또 어떤 물건을 사도 이 제품이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제품을 사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그 물건을 생산한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 이런 게 모두 다 경제정의다. 라는 얘기야. 또 사회적 기업에서 나온 물건들을 사는 거 이것도 윤리적 소비가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가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뭐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 그러니까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목적이 있어. 그런 동시에 영업, 이윤 추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선생님 예를 들자면 선생님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선생님 교회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정말 어, 본인의 딸도 장애인이고 그리고 그 딸을 계기로 해서 이 목사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이 장애인들을 막 돌보다 보니까 장애인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가는데 이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을 계속 보신 거지. 그래서 커피 공장을 차리셨어요. 커피 기업을, 사회적 기업을 차리신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서 장애인들이 커피를 이제 만들어내요. 이렇게 로스팅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판매해.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게 돼서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얼마나 이 사회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스모모 스모모뭐 이런 데서 이렇게 커피 사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낸 커피를 사 마시는 거 이런 것도 경제 정리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매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을 다시 배분해. 그리고 새롭게 환원해. 누구에게 돌려줘? 어떤 취약계층, 그리고 그 지역 주민, 또 노동을 했던 그 노동의 주체들에게 정당하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방식이 바로 이런 공정무역이라든지 공정여행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사는 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윤리적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의 확장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료 잘 봐야죠. 건강하게 만들어진 원료인지 생산 체계 봐야 되겠지. 여기서 노동의 착취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따지게 되는 거지. 또 기업 정신. 얼마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기업가가 이 기업을 운영했는가. 또 어떤 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소비자가 아주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상품의 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아프리카에서 이런 왜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막 그 원주민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막 그 땅에 다이아몬드가 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가혹하게 막 거의 노동을 통해 막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채취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가공해서 판매했어? 그나 안 사. 그런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물건을 사지 않겠어. 그러면 여러분 정치 그 상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 사회적 맥락까지도 읽어내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좁은 개념은 그냥 내가 그냥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만을 보고 있다면 조금 확장된 개념에서는 그 원료는 어떻게 나왔고 생산은 어떻게 됐고 그걸 생산하는 기업가 정신은 어떻고 또 그 물건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사회적 영향은 어땠고 그 맥락은 어떤 것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소비자들이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냐면 여기까지 포함이 돼. 지속 가능성.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죠. 이 지속 가능성의 개념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게 경제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윤리적 소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지. 내가 이 물건을 먹었는데,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내가 소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는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려. 다음 세대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쳐.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 면에서도 그렇고 내 소비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떤 나쁜 일을 겪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경제정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확장된 경제정의의 관점에서는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다. 내가 이 소비를 했을 때 내 후대에 내 아이들도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이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그 물건을 소비해야 되는 거지. 그 물건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겠죠. 그죠?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 정의라는 제목의 다시 말해 경제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세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생태적 관점. 생태적 관점은 참사리, 건강한 밥상이랑 연결되어 있었어. 그래서 동물의 권리, 동물의 사육 환경 이런 것들 막 생각하는 거였어. 기억나시죠? 두 번째 본문은 뭐였어? 환경적 관점에서. 환경적 관점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거. 세 번째는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뭐 공정무역,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 뭐 지속 가능한 소비 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 소비 분야에서도 정의롭게 소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좀 바라보는 글을 읽었어요. 이 글을 여러분 첫 번째 영상 선생님 첫 번째로 찍었던 영상 있죠? 시장과 우물이라는 영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상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뭐 할 거다?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뭐냐라는 개념을 이참에 정리를 좀 해보고 갑시다.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의 화제나 주제 쟁점.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소비가 되겠지. 네.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묶어서 읽는 거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읽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해. 하나의 텍스트가 있어. 예를 들자면 시장과 우물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같은 쟁점에 대해서 다시 소비라는 화제에 대해서 윤리적 소비라는 텍스트가 있는 거지. 이거를 상호 비교하는 거야.
상호 비교하면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호 텍스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텍스트와 텍스트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환하면서 공통성 차이점들을 막 독자가 찾아보는 그런 읽기 활동을 하게 되는 거. 그거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거나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의미를 재구성해. 의미를 재구성해서 어떤 나만의 독창적인 소비에 대한 관점을 딱 잡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게 주제 통합적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주제 통합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져. 왜?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다 읽어봤잖아.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계를 훨씬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게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관점에서만 본 게 아니라 세 가지의 관점을 소비 문제를 가지고 봤잖아. 그러니까 세계를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야. 또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비판적인 읽기 능력, 창의적인 의미 구성 능력 등 읽기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주제 통합적 읽기는 어디로 갈 거라 그랬어?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내. 근데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서 읽었던 텍스트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 이걸 100%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은 내가 재구성하는 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비판적 읽기 능력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 관점을 가지려면 창의적이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길러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주제 통합적 읽기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편중되지 않은 편식하는 거, 어느 한 관점만 좋다고 막 그것만 섭취하는 거, 그것이 아닌 이렇게 폭넓게 읽게 되는 독서 경험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 그게 주제 통합적 읽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제 통합적 읽기는 선생님 생각에는 정말 어른이 되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만 같아. 뭐 유튜브 영상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 때도 여러분 주제 통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어떤 하나의 쟁점이 있다면 계속 그 쟁점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시각이 이렇게 편협해져. 좁아지는 거죠. 그거를 좀 깨려면 그래서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만의 관점을 가지는 아주 주체적이고 또 깊이 있는 지식인이 되려면 주제 통합적으로 보고 읽고 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읽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관심이 있는 주제 혹은 화제 혹은 쟁점을 확인해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형식, 관점을 가진 글을 선정해. 그리고 이 글들, 텍스트들을 다 모아놓고 관점을 정리해봐. 요거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구나. 요거는 과학적 관점에서 봤네. 요거는 환경적 관점에서 봤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거시적 관점에서 봤구나. 또 미시적 관점에서 봤구나.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정리해보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평가하는 끝에 결국은 어떻게까지 가는 거야? 자신만의 관점을 재구성해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됐죠? 다시 화제 혹은 주제 혹은 쟁점을 확인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뽑아. 그리고 나서 그 다양한 글들을 관점을 좀 정리해봐. 그리고 그 관점들끼리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비판적으로 좀 읽어봐. 그리고 마지막 뭐해?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5개 읽기 절차야. 됐어?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다시 주제나 화제나 쟁점을 확인해봐. 관련된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모아. 그렇게 모여진 글들의 관점을 정리해봐. 어떤 관점인지 좀 정리해서 분류해야 된다 그거야. 그리고 그 분류된 관점의 글들을 어떻게 해봐?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비판해봐. 비판적으로 읽어봐. 그리고 마무리로 나만의 관점을 재구성해봐. 이런 읽기 절차에 따라서 읽게 된다. 그리고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신사고 독서에서는 어떻게 했다? 소비라는 화제 하나를 딱 선택해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글들을 갖다 줬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관점을 정리해보고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 가지 글들을 다 읽고 나서 소비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재구성해내는 거. 그게 우리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편의 영상을 본 거야. 시장과 우물, 그리고 윤리적 소비.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 영상 만들 겁니다. 세 가지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제 통합적 읽기 확인해 봅시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